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시조의 일반적인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의 그 어떤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러분, 어부사시사는 일단 작가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윤선도라고 되어 있죠. 그 지난 시간에 아마 공부를 했을 텐데요. 한번 다시 잠깐 볼게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에 음, 이 주요 작품을 잠깐 보시면 윤선도의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윤선도는 사실 이 작품이 작품 수가 많이 짓기도 했지만 75수 정도로 창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많은 작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중에 사실은 어부사시사만 40수예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작품은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윤선도의 작품이 모의고사나 뭐 일반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윤선도의 작품에 대해서는 모두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는 어부사시사 작품을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 총 40수 중에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는 10%밖에 안 돼요. 총 4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그 참고서를 이용을 해서 그 시중에 보면 작품별로 작품 해설이 쭈루룩 다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구입을 해서 어떠한 그 작품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작품 그 목록이 있겠죠. 목록에서 예를 들어 오후가다라고 하면 오후가를 선택을 해서 오후가 쪽에 이제 작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이제 그 작품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그 작품 해설집들이 있어요. 해설집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학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한 작품 해설집을 몇 권은 아니고 본인이 보기에 그 편한 그 책들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문학도 있고 현대 문학도 있고. 그래서 각각 좀 두껍겠지만 그러한 책들을 하나 꼭 우리가 사전처럼, 그렇죠. 문학의 사전처럼 항상 곁에 두고 새로운 작품이 등장할 때마다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행할 부분을 볼게요. 지금 시간이 1시 56분인데요. 선생님도 사실 3월 초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좀 불량하게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오늘 새벽에도 촬영을 하려니까 매우 피곤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 어, 원격 수업으로 7교시까지를 소화하기가 사실은 강의 듣고 또 중간중간 과제도 있는 그 시간들도 있을 텐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잘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많이 기특해요. 기특하고, 변화된 상황들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잘 따라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윤선도. 이 어부사시사를 보기 전에 사실 윤선도라는 분에 대해서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으로 따지자 그러면 어,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분과 같이 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데 그 아무래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노론, 소론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유배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귀향을 가서 유배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분께서 많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시게 된 거죠. 어, 그 윤선도는 전라도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말이 유배 생활이고 귀향이지 이 전라도 해남에 윤선도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극에서 보면 아주 초라한 그 초가집 같은 거 있죠. 인적이 드문 아주 산골의 초가집 같은 곳에 보통 귀향을 많이 가시고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 윤선도의 경우에는 그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 전라도 해남에 본인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바다 건너 보길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섬도자겠죠.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섬 전체를 아주 호화로운 정원으로 꾸미게 됩니다. 호화로운 정원으로 꾸미게 돼요. 그 섬이다 보니까 당연히 뱃놀이도 자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뱃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이 바로 이 어부사시사가 됩니다. 그 선생님이 대학교 은사님께서 이 전라도 해남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윤선도와 관련된 좀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 마을 출신들은 좀 윤선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많았습니다. 물론 문학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해남 출신 너무나 오래전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은사님께서가 아니라 은사님께서도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들으시면서 당시에 좀 너무 이제 좀 그 해남의 그 마을의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왕처럼 군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추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앞서 어부사시사가 사실 총 몇 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총 40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엄청난 작품이죠. 40수를 하나의 제목으로 이제 이끌어낸 분인데 잠깐 보면 왜 40수인가? 그 힌트가 바로 이 사시에 있습니다. 사시. 자, 사시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요. 음, 넉사자의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사계절을 의미한다는 거, 사계절. 자, 그러면 사계절의 모든 흥취를 표현한 거예요. 뱃놀이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한 계절당 몇 수가 이제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10수씩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40수인데 시험에는 이 40수 중에 몇 개의 수가 이제 채택이 되어서 많이 등장을 해요. 어부사시사는 정말로 시험에 자주 나왔고 이미 기출된 문제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늘 나올 때마다 사실은 다른 수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부라는 것도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어부. 그 사실 정말로 이 작품의 작가는 윤선도인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어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어부가 이 뱃놀이를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에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 선생님이 시조 작품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고려 후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고려 후기부터 유행했던 장르라고 할까요? 유행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물론 시조 안에서요. 시조 안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어부가라고 하는 장르가 유행을 했어요. 장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적합한 말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부가류라고 할까요? 어부가 종류의 어떤 그 작품들이 유행을 했어요. 어떤 거냐?
물론 사대부예요. 사대부. 작가도 사대부이고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봐도 사대부의 흥취를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그 자연에서 논의는 사대부가 마치 자신이 어부인 것처럼 어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연에서의 흥취를 더 돋구는이 아니고 참 돋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이제 어부가류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부라고 하는 말은 실제 직업적으로 뭔가 어부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에서 논의는 사대부들이 마치 자신이 어부인 양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시적인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물론 어촌일 거예요. 아까 선생님 전라도 해남이라고 얘기했고 보길도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뭔가 바다와 가까운 쪽이 되겠는데요. 네,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로 하나의 글자,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흥취예요. 흥취. 자연에서 어떤 흥취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정서는 당연히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떠나서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윤선도가 그 예전에 병자호란 있었잖아요. 그죠?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두 대군이 청나라로 잡혀갔었는데 그 두 대군의 스승이었다고 해요. 윤선도가.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인간 속세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 더 안착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시간의 흐름일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사시라고 하는 말 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인 거 맞죠? 여러분, 시상이라고 하는 말 어떠한 뜻이었어요? 그죠?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떠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라고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100% 맞게 되는 거죠. 자, 춘하추동. 선생님, 춘하추동이 뭔가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계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하추동. 그죠? 사계절.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각 10수씩 구성이 된다는 거. 사실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10수인 이유도 있어요. 딱 10수에 맞췄더라고요. 모든 내용들을.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보시면 이 10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면 선생님이 아까 뱃놀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었죠. 뱃놀이. 뱃놀이를 하려면 당연히 배가 처음 어디 항구에서 출발하는 거 있을 거고 가서 바다에 가서 열심히 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항과 귀항까지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수 안에 모두.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계절의 순차적 흐름과 더불어서 배의 출항부터 귀항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다는 거. 어부라고 했지만 실제 어부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고 있는 어떤 화자라고만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약간 특이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살짝 보고 지나갈까요? 특이한 구성? 어떤 특이한 구성이냐면 시조니까 기본적으로 몇 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배웠으니까 몇 줄이라고 하지 말고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초장,
그렇죠? 중장, 마지막으로 뭔가요? 그렇죠. 종장이에요. 그죠?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사이사이에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요. 후렴구. 후렴구 우리 고려 소교부터 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사이사이에 후렴구를 넣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구성하는 거 괜찮나요? 괜찮아요. 윤선도가 하면 다 괜찮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어, 선생님이 아까 흥취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흥취를 더 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 뭔가 배가 출항하고 그 다음에 귀항하는 것까지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었어요. 윤선도는 또 되게 매우 지식인층이었으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요 사이사이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 사이에 한 번,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또 한 번 후렴구를 넣어서 어떤 전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그 작품 해설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이 후렴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후렴구를 한번 봅시다. 후렴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일단 후렴구 첫 번째 후렴구는 초장과 중장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렴구는 중장과 종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 후렴구는 모든 수, 그러니까 1수부터 40수까지 모두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어떠한 의미냐면, 의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후렴구이냐면요. 왜 선생님이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지 않는지 알고 있죠. 후렴구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 혹은 작품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 그죠? 관련이 없다는 거. 물론 그 작품의 흥을 돋우기 위한 어떤 장치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윤선도의 그 다음에 볼 후렴구 이러한 부분처럼 어떠한 그 의미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배어의 출항과 귀항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장치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작품의 어떤 주제의식과 같은 중요한 의미와는 관련이 크게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후렴구 보시면 이 지국총 어서와는 그 어떠한 거냐면 그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음구라는 거 기억나죠? 여음구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그 북소리는 어떤 거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 텐데 이게 그 뭐 악기 소리를 흉내 낸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여러분 보면 노 젓는 소리예요. 노 젓는 소리. 노 젓는 소리 당연히 의성어겠죠.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노 젓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보통 찌끄덩 찌끄덩 그 다음에 뭐 힘내자 뭐 이런 거 할 때 어기어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 찌끄덩 찌끄덩이라고 하는 건 노 젓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죠? 충분히 우리 납득이 가는데 그 아무래도 윤선도는 엄청난 그 학구적인 지식인층이었기 때문에 이 찌끄덩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 찌니까 가장 가까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한자어는 지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뭘로 변환시켰어요? 국으로 변환시키고. 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차이가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감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총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국총, 어기어차도 예전에는 어사와로 바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러한 후렴구의 기능은 사실감을 준다는 거. 정말 사실감 있죠. 노젓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동감을 더한다는 거 이해할 거고 운율감이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흥취 선생님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 통일성을 부여한다라는 건 총 40수의 모든 마지막에 이 후렴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일성 당연히 부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 초장과 중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 후렴구가 있어요. 이거는 각 계절의 1수부터 10수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춘의, 자, 적을게요. 추나 추동의 모든 일수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추나 추동의 이수에는 모든 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추나 추동 3수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그지, 춘사에서 춘의 3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하의 7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해 가나요, 혹시? 혹시 이해가 이 부분 잘 안 되면 선생님 현장 수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요. 그때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내용만 봐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수에는 배가 출항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를 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수에서는 닻을 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닻을 들어라에서의 닷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난감한데, 갈고리 같은 거를 이제 배를 그려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있겠죠? 배가 정박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무거운 갈고리 같은 걸 바다 밑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닻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배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닻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어야겠죠. 닻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돛을 달고, 그 다음에 노를 젓는 거예요. 그죠? 노를 젓는 거예요. 자, 노를 저으면서 아마 이제 한창 뱃놀이를 즐기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녁에 해가 저물면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돛을 내리고,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돛을 먼저 내린 다음에 배를 세우고, 그 다음 배를 메워야겠죠. 노끈 정도는 안 되겠네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노끈보다는 좀 굵은 거. 그죠? 그걸로 이제 배를 메고, 그 다음에 닻을 내려서 완전히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배를 대어라. 어느 한쪽으로 배를 대고. 여러분, 이렇게만 설명해도 사실 요거 이해되죠?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시험에서, 육수의 이 부분 어떤 게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건 질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렴구의 기능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후렴구의 기능은 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이 지국종 어사와의 기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건 이 출항부터 정박까지의 후렴구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배의 출항부터 귀항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작품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건 어떠한 그 뜻이냐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후렴구 때문에 1수, 2수, 3수 순서가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공간적 배경과 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간적 배경 어디일까요? 바다겠죠. 그죠? 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흥취를 돋운다는 거. 그 다음 사실감을 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각각의 그 초장과 중장 사이에 이 후렴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조적인 안정감 줄 수 있을 거고, 정말 평시조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줬다는 건 윤선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선도의 욕심에 단조로운 작품, 그냥 일반적인 평시조의 작품은 아마 조금 본인의 그 문학적 열망에 허기를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 그 다음에 사실감, 현장감, 생동감을 준다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부사시사 본격적으로 작품 해설을 진행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